마케팅과 컨설팅 회사 지금 11년째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쓰고 계시지만 어디에 이제 적을 담고 있지만 이제 그 바깥에 외부 활동들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어디 소속도 되고 뭐 무슨 자문위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이 제가 속해 있는 여러 그 커뮤니티 성격이 어떤지를 봤더니 제가 한 9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4군데가 환경 관련되는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그쪽에 관심이 이제 그전부터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제가 원래 이제 경제 경영 이런 쪽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뭐 문화나 이런 환경 이런 쪽에는 아주 큰 관심은 없었죠. 당연히 자기 이제 전공하느라고 바쁘니까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다른 분야들이 이제 눈에 이제 많이 들어오고 그 중에 이 환경이라는 부분, 이런 문화라는 부분, 또 공익이라는 부분 이런 쪽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아까 이만희 장관님이 얘기하셨지만 20대 80에서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공익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이제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책을 여러 개 이제 쓰기도 했지만 번역도 이제 가끔 하는데 제가 벌써 한 10년 전에 그 공익 마케팅이라는 그런 책을 번역을 하게 됐어요. 이제 영국에서 나온 이제 브랜드 스피릿이라는 이제 책이었는데 그걸 번역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제가 환경재단 조찬 아침에 이렇게 간담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환경에 본격적으로 이제 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공익 제가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윤 추구하는 것도 물론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공익이란 부분이 굉장히 그런 파급력이 큰 그리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것이라는 걸 이제 많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환경 쪽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로아스라는 말이 이제 제 눈에 팍 들어왔어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로아스가 뭐 이제 생길까 말까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히 말하면 1999년에 이제 그 로아스란 말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아스란 말을 우리나라에 이제 전파를 많이 시켜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강의에서 이제 그런 중요성들, 의미, 뭐 사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2006년에 제가 로아스 경제학이라는 그런 책을 이제 쓰게 됐고, 그러면서 뭐 물론 다른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이제 길가에 이제 로하스 칙과 뭐 로하스 노래방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표준협회에서는 로하스 이제 인증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그래서 로하스가 이제 하여튼 초기에 그런 인지도가 낮은 데에서 높아지게 되는데, 하여튼 일익을 담당했다는 게 지금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제 또 로하스 여기, 뭐 코리아 포럼도 생기고 그래서 더욱더 이런 힘을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로하스 경제가 이제 지속 가능 경영 이런 책들을 이제 제가 이제 쓰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로하스 그리고 뭐 정권이 이제 뭐 창조 경제를 요구한다 안 한다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창조 경제가 어쨌든 앞으로 이제 5년간 화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창조 경제란 말은 뭐 굉장히 사실 모호한 거고 이미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거지만 이제 새로운 이번 정권에서 이제 이쪽을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어떤 기회에서든 뭐 누구하고 만나도 이런 얘기를 뭐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지금 이 로아스라는 거하고 창조 경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데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제 처음에 얘기를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아트, 씨앗이 되는 상품, 힐링. 이게 이제 정신적 건강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체 모사, 이거는 이제 바이오테크하고 관련되는 문제고요. 그 빈티지, 이거는 이제 재생이나 이제 다시 계속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아까 전기 자동차, 전기 오토바이 얘기했는데 이 운송 부분이 사실 이산화탄소 배출하는데 거의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운송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뭐 전쟁 이슈 나오고 그러는데 이 시큐리티 이것도 사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이제 발전을 하려면 가장 먼저 담보가 돼야 될 그런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큐리티 이런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가 이런 책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하려면은 12가지가 장애물이 있는데 이거를 현명하게 스마트하게 이제 극복하고 가야 된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8년 경제 위기 생기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이제 유럽, 미국 중심의 그 이제 세계 그 권력이 지금 이제 아시아 쪽으로 지금 오고 있다. 기술적, 교육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했는데 제가 이걸 보고서요. 그리고 또 오늘 강의를 이제 하면서 이 로아스하고 관련되는 것이 몇 개나 되나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후변화, 물과 식량, 뭐 생태계, 생물 다양성, 건강, 자연재해, 에너지도 결국 이제 로아스와 관련되는 거고요. 인구가 뭐 늘어나면 그만큼 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그래서 이 거의 한 반 정도가 반 이상이 지금 로아스하고 관련된 이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로아스라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로아스 그 안에 이제 S가 서스테이너빌리티잖아요, 지속 가능성. 근데 이제 기업에서도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제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아무리 뭐 그런 친환경 상품을 만들어도 이 소비자가 수용태세가 그걸 이제 사서 뭐 쓰겠다는 그런 수용태세가 안 되면 기업이 결국 안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공급을 해도 수요가 없으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로아스는 그야말로 이제 환경, 건강 이쪽에 관심을 갖고 그쪽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삶의 습관으로 우리를 자신을 바꾸는 거. 그게 이제 로아스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적고 뭐 좀 비싸면 안 사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많이 그래도 이제 진화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업 관련된 얘기를 이제 조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요즘 세상은 모든 게 패션 같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음식점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트렌드가 생기면 그게 뭐 2, 3년 안 돼서 없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제 경영 기법을 이제 도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한때 있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뭐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 뭐 아웃소싱, 핵심 역량, 뭐 디자인 경영,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이 지속 가능성, 그렇죠?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로아스와 관련되는 것도 벌써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생기긴 생겼지만 이거는 가면 갈수록 지금 강조가 많이 되는, 중요도가 높아가고 있는 그런 거여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키워드들, 그런 것들도 이제 패션처럼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 코코 샤넬이 그런 얘기 했는데 유행은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스타일은 오래 간다.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스타일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거, 습관적으로 사는 거,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 거, 로아스 습관으로 바꾸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버블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버블은 우리가 좀 나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거품이 꺼진다. 뭐 사실 별것도 아닌데 막 사람들 뭐 돈도 가고 사람도 가고 뭐 어떤 뭐 인력도 가고 뭐 관심도 가고 막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게 꺼지면 그게 버블이 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버블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왜냐하면 버블이 있는 거는 버블이 없는 것에 비하면 훨씬 행복한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어떤 단계였는데 이제 뭐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돈과 사랑과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가면 이제 이게 이 상태로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버블이 없으면 올라갈 것도 없어요. 그냥 평행하게 쫙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버블이란 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게 좀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오버슈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냐. 오버슈팅 했다가 이게 좀 떨어지는 거. 이것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버블이 생겼다, 뭐 어쨌다, 거품이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는 오버슈팅이라는 것은 어떤 뭐 물리학 법칙에서도 그러고요. 이거는 비일비재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이제 99년부터 IT 버블, 신용카드 버블, 부동산 원자재, 그린 버블 이런 것들이 쭉 생겼는데 우리가 IT 버블 그때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 IMF 생기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경제 부양한다고. 근데 IT 버블이 생겼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결국 IT 때문에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버블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게 계속
이게 기업으로도 전파되고 우리 소비 습관으로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13년인데 저는 그린 버블이 이미 터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 3년, 4년 막 그 전에 이제 이런 그 얘기하고 그럴 때는 이게 기업들이 관심을 막 갖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하다 하니까 기업들이 막 노도나로 갔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등등.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웅진도 태양광 사업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고, 독일에 태양광 하던 그 지멘스라고 있죠? 거기도 태양광 사업 접었거든요, 작년 말에.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태양광 사업 굉장히 크게 하던 그 기업이 이번에 무너졌거든요. 그 대표가 이번에 죽었죠 아마?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근데 이 태양광이 그렇다고 해서 뭐 앞으로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몰려들어서 초과 공급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린 버블은 지금 일단 한번 발생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다음에 올 것이 이제 문화 버블 같아요. 지금 문화 쪽으로 엄청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버블까지는 안 갔거든요. 근데 저것도 이제 생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후속되는 이제 철도 바이오, 달러 버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예상이 되는데 이제 언제 오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창조 경제 그런 얘기하고 그럴 때 사실 그 과학 기술에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IT, 그린 뭐 테크놀로지, 바이오, 하물며 마인드, 로보트, 나노 뭐 이런 거 굉장히 있죠. 그런데 요즘은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그러거든요. 무대 장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정말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돈이라 하더라도 내가 쇼핑하는 테크닉이 어떠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싸게 살 수도 있고 굉장히 비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쇼핑 테크놀로지를 잘 개발해야 스마트한 그런 이제 소비자가 이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테크놀로지 막 발달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나노 테크놀로지 발달한 거를 그 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에서 뭐 사용을 안 했는데 저기서 적절한 걸 써서 이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커진다. 그러면 그런 게 창조 경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 어떤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져서 그걸 끌어다 써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그게 바로 창조 경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는 이제 IT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IT가 꼭 중심이 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 모든 테크놀로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창조 경제입니다. 그거는 뭐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알고 보면 이런 다양한 그 자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사회적 자본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 여러 가지 자본 중에 우리나라는 사회적 자본이 가장 낮은 수준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60년 전에 경제 성장하기 전에 이 소셜 캐피탈이 높았는데 이제 이익 추구 막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뭐 속이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 신뢰가 떨어진 거냐 사람 간에. 그래서 이 사람의 신뢰가 떨어지면 이제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뢰를 앞으로 높이는 게 이 우리나라 이 여러 자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 매뉴팩처더 캐피탈, 뭐 휴먼 캐피탈, 뭐 파이낸셜 캐피탈, 날리지 캐피탈, 뭐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거의 최고 수준 같아요. 근데 다른 게 아무리 높아도 이 사회적 자본 뭔가 하여튼 제일 낮은 게 있으면 거기로 물이 다 새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거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사회적 자본 이거를 높이는 게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우리나라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알고 보면 기술도 정말로 다양하고 자본도 정말 다양한데 자기는 어느 쪽에 강한데 어떤 쪽이 약한지 그걸 보고 다른 데서 이제 꺼다 쓰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창조 경제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 얘기를 드린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뭐 오늘 뭐 로아스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트 얘기를 하니까 이 아트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웬 뚱딴지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바이오 아트는 뭐냐면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어떤 미술 작품을 만드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디어 아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건 IT 기술이 발전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테레비를 갖고 뭐 백남준 뭐 작가가 하듯이 또 뭐 인터넷 이용해서 이렇게 뭐 하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 하고 뭐 미디어 아트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 바이오 아트란 말은 상대적으로 잘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작년까지 몰랐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지식경제부 지금 이제 다시 산자부로 이제 바뀌었는데 거기 산하에
바이오 경제 포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연말에 이제 총회를 하는데 저보고 이제 강의 의뢰가 와서 인문학 관점으로 강의를 해달래요. 그러니까 바이오 경제 관련되는 건 다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시니까.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거기가 이제 바이오 경제 포럼이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뭐 아트 이런 쪽에 프로젝트도 하고 관심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바이오 아트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해갖고 막 찾아봤더니 자료들이 이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자료들은 이제 물론 당연히 별로 없었고요. 이제 외국에 이제 자료들이 이제 있고 그런 작가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거기서 하여튼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컨셉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트 그런 거 하다 보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IT 기술이 발전하면 미디어 아트가 생겼고요. 그리고 예전에 사진 기술이 생기면서 그때 인상파가 생겼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사진이 모든 걸 다 리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구태여 미술이 자세히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 이렇게 흐릿해도 되고 자기의 느낌 그런 거를 이제 필링을 이제 그림에다 표현하면 된다 그래서 인상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흐름이 바뀌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아트의 어떤 주류 이게 트렌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 아트라는 것도 지금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이제 했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한류 얘기 막 하고 그러는데 한류 예를 들면 이제 미술이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그러니까 가격을 많이 이렇게 제대로 정당하게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 미술은 엄청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미 그런 페인팅 이제 굉장히 익숙해진 것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하면은 이제 이 주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IT하고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이 막 발달했는데 그런 기술들 토대로 해서 어떤 아트에 접목을 하면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잖아요. 인상파라는 것도 뭐 처음에는 전혀 아니었다가 이제 갑자기 사진 기술 생기면서 제일 먼저 가서 이제 인상파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 아트라는 것도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가장 간단한 걸로 하면 이제 커피가 우리가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커피가 이게 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두를 이제 로스팅하면 이제 원두가 되고 원두를 이제 갈아서 커피가루를 만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프레소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기서는 커피 이 자체를 그림의 재료로 쓰는 거예요. 재료. 그렇죠? 그 컵가루를 좀 물에다가 하면 이제 그게 진해지니까 이거 가지고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커피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 베르메리의 이제 그림인데 이제 커피를 가지고 있고 이제 커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패러디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저거 원래 미켈란젤로의 이제 천지창조인데 원래는 이제 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커피 따라주는 모습으로 한다든지 이제 저런 이제 해약 같은 것도 넣으면서 이런 그 커피 아트라는 게 생기게 된 거죠. 미국의 이제 여성 화가 중에 이제 카렌 이랜드라는 사람이 이런 걸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써니 유라는 분인데 이거는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해바라기를 그렸는데 해바라기 저 가운데는 뭐 같습니까? 저거는 커피 생두를 이제 로스팅하면 이제 진하게 되잖아요. 뭐 프렌치 로스트도 되고 뭐 이탈리안 로스트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암에 따라서 이쪽 해바라기의 가운데를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공정무역 커피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 그 커피 생산하는 그런 그 사람들한테 이제 공정한 임금을 안 주고 이제 학대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값을 생산자한테 주자. 그게 이제 공정무역 컨셉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배운주 화가는 지금 런던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커피 이 원두를 이제 그 노동자들의 얼굴로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학적으로 이걸 표현을 한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독특하고 충분히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사실 최근 얘기가 아니고 한 3, 40년 전 얘기인데 우리가 유전자 하면 이제 그 유전자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알파벳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서 나선형으로 돼 있는데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요 뭔가 막 이상해요. 뭐 이상하게 이런 거 있고 비어 있고 막 그러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 아니?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유전자가 파괴되고 있는 거 그거를 저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거 보면 머리에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얼마나 나쁘고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지금 망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게 이제 지네틱 코드로 표현한 이제 바이오 아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박테리아를 그 실험실에서 배양을 할 때 이제 아크릴판에다 놓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박테리아가 이렇게 커지고 그런 모습에다가 이제 안료를 적당히 넣으면 이게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페니실린 처음 만든 플레밍 박사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분이 그림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점 페인팅, 그러니까 세균이죠. 세균으로 만든 페인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연구관한테 그때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바이오 랩이 그야말로 아트 스튜디오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거 이미 이것도 1967년 무렵이니까 뭐 40년, 50년 전 이런 걸 이미 시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초상화죠.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초상화를 이제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화가를 불러서 이제 뭐 오일 페인팅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보통 하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약간의 뽀샵을 해서 이제 좀 예쁘게 보이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발달하면서 이제 엑스레이 아트라는 것도 있어요. 엑스레이 초상화도 있어요. 엑스레이로 찍어요. 그러면 이제 살은 안 나오고 이제 뼈만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또 약간 아트적인 그런 뭐 터치를 해서 이제 초상화를 만든다. 근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간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의 신체 일부를 빼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됐든 뭐 피부가 됐든. 그러면 거기에 이제 DNA가 있잖아요. 그럼 DNA를 이렇게 집적을 하면 저런 이제 뭐 점박이 같은 것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이분이 이제 노벨 의학상을 받은 그 분인데 그 분의 이제 실체 일부를 빼서 이렇게 초상화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DNA는 뭐 나이가 들어도 뭐 뼈가 이렇게 뭐 좀 없어져도 이 DNA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한 번 뽑으면 나이가 아주 갓난애든 나이 들어서든 똑같죠. 물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DNA 그런 추출하는 그런 기술들이 바이오테크가 발전하니까 이런 초상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테크는 이제 생긴 지 뭐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 아트에 접목을 하면 얼마든지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런 그 작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 말고 이제 훨씬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바이오 아트라는 게 어떤 거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도입해서 얼마든지 어떤 새로운 것, 디퍼런트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예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그 재료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나무고요, 하나는 플라스틱 병. 그걸로 지금 이 공룡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해변가에다가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 놓으면요, 이제 바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플라스틱 병에 이제 이걸 이제 장치를 하면 이게 그것에 따라서 풍력에 의해서 이게 이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공룡처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가 뭐 부속이 빠지잖아요. 그럼 저게 무너져요. 근데 무너지는데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물이든지 생겼다가 이제 자연 소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작가는 우리나라에도 한번 오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카이네틱 아트라고 하거든요. 카이네틱은 이제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생각이 나름으로 이 아트라는 것도 이런 바이오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해석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씨앗이 되는 상품. 우리가 뭐 요즘 식목일이 있나요? 하도 이제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식목일 하면 우리가 그 특정한 날에 가서 나무 심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나무가 중요한 걸 알지만 나무를 이제 심을 기회가 개인 차원에서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씨앗이 되는 상품들을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리고 하여튼 어떤 호텔이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사람들한테 이제 전파를 시키면 자기가 얼마든지 아무 때나 나무를 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구경한 디자인인데 하여튼 우리가 젓가락 맨날 나무 젓가락 먹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씨앗을 넣어놔요. 그래 놓고 우리가 이제 식사하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버리고 그러는데, 그거를 자기 집 뭐 마당에다가 이렇게 딱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씨가 이렇게 발화가 돼 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두 개잖아요. 한 짝이 이제 두 개로. 근데 하나는 이제 땅에다 박고 하나는 이제 이게 지름이 조금 이제 달라서 위에다가 또 꽂을 수 있으면 이게 이제 디딤대가 돼 갖고 이렇게 계속 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목이 이렇게 되면 식목일이 따로 필요 없는 거죠. 아무 때나 우리가 씨를 구할 수 있고 뭐 따로 돈을 들이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연필을 하면 이제 몽당 연필이 되잖아요. 그거 아무 데나 박으면 그냥 크는 겁니다. 그 안에 씨앗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이거는 캐나다 이제 몰슨 맥주라고 있는데 거기서 맥주 마실 때 이 아래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판 이제 그 종이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없나요 여기는? 예, 근데 예를 들면 그것도 그냥 땅에다 버리면요. 그 안에 씨앗이 그냥 해가지고 그리고 발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몰슨이라는 그 회사가 이런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운동의 일환으로 저런 그 받침대를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뿌려서 이제 그게 식목하는데 기여를 이제 했고요. 뭐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벤처기업 협회 그쪽하고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그 회사들 이제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회사가 태용 FNG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뭘 하냐면은요, 이제 비료를 만드는데 우리가 비료를 우리가 좀 싫어하는 이유가 비료를 쓸데없이 많이 이렇게 과잉 시비를 하고 그러니까 뭐 강물이 자꾸 오염되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정말 잘한 게 뭐냐면 막대기 형태로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요. 나무 이제 옆에다가 땅에다 꽂아요. 그러면 이 여기서 비료가 한꺼번에 안 나오고요. 조금씩 나와요. 적정량만큼. 그러니까 과다 시비의 우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R&D 개발을 엄청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씨앗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하는 것이나 과다 시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그 특수한 형태의 그 비료를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기업의 한 노력에 그치지 않고 우리 전체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힐링 쪽인데, 제가 작년 1월 무렵에 이제 저쪽 그 네팔 그 안나푸르나 그쪽을 갔어요. 근데 안나푸르나를 갈 때는 이제 그 나라 수도인 카트만두 말고 이제 그 두 번째 도시를 가야 되는데 그 도시가 이제 포카라라는 도시거든요. 이게 트레킹의 이제 도시인데, 근데 저는 이제 안나푸르나 그쪽만 그 트레킹 하느라고 사실 이거는 이제 타보지는 않았는데 이 포카라에 굉장히 유명한 이 스카이 그 패러글라이딩인데요. 그거를 이제 진화 발전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여기서 뭐 그 패러글라이딩 하신 분 해보신 분 계세요? 한 번도? 근데 하여튼 뭐 이제 내가 이제 패러글라이딩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웬만한 산에 가면 이제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아무 데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패러글라이딩이죠. 그래서 이제 매가 이게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올라오면 갑자기 이제 뭐 눈앞이 검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저쪽 가야 되는데 엉뚱하다 절로 가버릴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자동차 탈 때 내비게이터 있으면 이제 훨씬 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가 이렇게 떨어지면 매가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저리 오라고. 그리고 이제 위에 타는 사람이 이제 제대로 오는 것 같잖아요. 그럼 매가 이제 와가지고 이 글라이딩 하는 사람 여기에 딱 오면 이제 준비된 이제 먹이를 줘요. 그러면서 서로 공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패로 호킹이라고 그러죠. 호크가 이제 매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1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른 데서도 이걸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매하고 패러글라이딩 하려면 포카라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창의성 아니겠어요? 사실 엉뚱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붙인 거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로하스하고 관련되는 이제 그런 창의적인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스님들이 벤치마킹 하러 가는 외국 나라가 도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프랑스의 그 플럼빌리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틱나칸 스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베트남 스님인데 이제 반정부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나 그 본국에 이제 못 오게 돼서 프랑스에 이제 있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그 분이 이제 그 보르도 근처에 명상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걷기 명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 TV 이제 뭐 불교 방송 이런 데 가면 틱나카 스님 나오셔서 이런 데서 강의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플럼빌리지 안에 있는 강의실인데, 그래서 이 오대산 그 저기 월정사 있죠? 거기 이제 주지 스님도 이제 제가 몇 차례 프로젝트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도 이제 여기 플럼빌리지에 갔고요. 우리나라 웬만한 그 스님들이 거기 다 벤치마킹 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걸 우리나라에 도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상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제 있지만 교육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또 명상의 그런 그 센터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요즘 뭐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지만 이런 기가 있다 없다 이제 그런 거 여러분 되게 많이 따지시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아리조나의 그 세도나라는 데가 이 기가 센 데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김재하 시인도 여기 이제 가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하여튼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도 기가 센데 뭐 그런 이제 얘기하잖아. 강화도도 있다, 뭐 어디도 있다, 오대삼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기가 세다고 이름 난 데에서 이제 거기다가 뭘 만들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전남 영암의 월출산 거기도 이제 기센다라고 해서 뭐 유명하고, 또 강화도도 유명하고 이제 그런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의 산청도 뭐 그런 거 이제 유명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평창에서 그 아까 월정사하고 이제 다 같이 관련되는 건데, 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 동아시아가 세계 경제 이제 원동력으로 주축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의 정신 문화가 아직 세계의 어떤 주도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대산 같은 경우에는 월정사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동아시아 정신의 마음의 허브로 자리 잡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원대한 계획을 갖고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 이제 그때 겨냥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정신문화, 스피릿 이제 그런 게 다 힐링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안은 사실 처음에 그 지금 관광공사의 이참 사장이라고 계시죠. 독일에 있는 그분이 원래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거기 멤버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빨리 이렇게 추진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1년 반 전에 캘리포니아 그 LA에서 1시간 떨어진 그 패사디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요즘 최고로 잘 나가는 그 칼텍이라는 학교가 있죠. 캘리포니아 공대. 뭐 여러분 이제 MIT 뭐 공대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MIT하고 이 칼텍이 지금 완전 선두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 칼텍이 있는 그런 그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쇼핑몰이 있는데요. 쇼핑몰을 이렇게 달아다 보니까 통로에 이렇게 마사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 5불을 줘야 돼, 5달러. 근데 왜 통로에 이런 것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쇼핑할 때 쇼핑을 그만두는 이유가 뭐죠? 돈이 이제 바닥이 났다고 생각을 하거나 몸이 피곤하면 그만두시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몸 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하면 다시 원기 100배 돼가지고 다시 이제 또 쇼핑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쇼핑센터를 활성화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먹는 거, 이게 몸 피곤한 거, 돈. 보통 그 세 가지 때문에 이제 쇼핑을 그만두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제가 현대백화점 부사장 만났을 때 현대백화점도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뭐 지금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아직 뭐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 우리가 하는 이게 많이 쓰는데, 애완견도 이렇게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엄청 울고 이렇게 무덤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휴대폰 여러분 잊어버렸을 때 좀 애도하시나요? 애도하세요? 사실 휴대폰은 정말로 자기가 여기 호주 백에다 항상 들고 다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나서 휴대폰 조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조폰문. 그래서 유세차 모년 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더 긴데요. 그분이 이제 원래 한학을 좀 이렇게 하셨나 봐요. 저는 좀 몰랐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데 가끔 가서 강의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 놔라.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코드하고 맞는 걸 골라서 이제 자기도 위로가 되고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부고장을 날린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사실 좋은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힐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힐링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있다. 이건 정신적 힐링이죠, 당연히.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자, 생체모사 간단히 얘기를 좀 드리면요. 생체모사는 뭐냐면 어떤 그 동물이나 식물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구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롤렉스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롤렉스의 오이스타라는 브랜드 혹시 아시죠? 오이스타가 굴이잖아요. 근데 왜 오이스터란 말이 붙었는지 혹시 궁금증 가신 분 적은 없으세요? 오이스터, 굴. 이게 왜냐면요, 방수 시계를 처음으로 만든 데가 롤렉스인데, 굴은 이게 우리가 안에 것만 먹지만 저 바깥에가 이렇게 딱 닿잖아요. 그럼 방수가 된대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시계는 굴처럼 완벽한 100% 방수가 되는 시계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오이스터라는 거를 붙였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저거는 이제 그냥 이름에서 딴 건데,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저는 완벽하게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깊은 얘기는 모르고 그냥 오이스터다 뭐 그렇게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좋은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딱따구리가 이렇게 계속 나무를 파는데 딱따구리가 뇌진탕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를 안 들어보셨죠? 근데 이걸 많이 이렇게 부리로 차도 이게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이제 그 딱따구리의 뇌를 해부를 해봤더니 뇌가 이게 두개골이 이제 망사 구조가 돼 있어갖고 충격을 받을 때 이게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영향을 안 주고 가운데서 다 버퍼존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딱따구리의 두개골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어떤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헬멧 만들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헬멧이라는 게 우리 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땅에 부딪혔을 때 이 충격으로부터 우리 뇌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헬멧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죠. 생체 모사란 건 같은 동물, 같은 식물의 그 신체 구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헬멧이라는 새로운 구조의 상품을 만드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 굉장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꽃에 이렇게 물 하면 이제 따구르르 이제 물방울이 흐르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그런 게 이제 연잎 효과인데, 그 연잎 효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유모차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맥클라렌이라는 브랜드 여러분 뭐 많이 아시죠?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근데 이 유모차 끌고 가다가 이제 갑자기 비가 오면 이제 애가 뭐 적실 거 아니에요. 여기 천에 묻으니까. 근데 이 연꽃잎의 그런 그 표면 구조를 이용을 해서 이 천에다가 그걸 방막을 씌우니까 물이 떼구르떼구르 해서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 그 옷에 이제 안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맥클라렌 이 웹사이트에 가면 자기들은 이 연잎 효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부직천을 만들었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바로 생체 모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영어로 우리가 로터스 이펙트라고 얘기를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례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많이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자료를 여러분 이제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빈티지 쪽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면, 제가 이제 그 전에 미국 갔을 때 어떤 인도풍의 어떤 카페에 갔는데 우리가 보기엔 되게 이렇게 허술하거든요. 근데 생각 밖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봤더니 이런 이제 그런 다문화적인 그런 속성,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미 한번 썼지만 이런 그 분위기가 독특하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빈티지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빈티지가 진짜 빈티지가 아니고, 진짜 빈티지가 되려면 이제 중고품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빈티지 풍의 신상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건데 일부러 뭐 헐게 만들어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좀 가식적인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빈티지가 더 화랑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돈을 절약하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이제 로아스 소비자가 되려면 빈티지 풍의 신상품을 사면 안 되고요. 그냥 중고품을 사는 게 로아스 소비자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하여튼 이런 데가 있으면 이런 데도 이제 더 일부러 가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로아스 소비자의 어떤 스타일에 더 맞는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보면 어번 아웃피터라는 이런 체인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데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20대 그 여성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핵심 중에 하나는요.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의 아웃피트라는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보스턴에 있는 어떤 재료를 구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샌프란시스코 매장에서 안 팔아요. 무슨 말이냐면 먼 데서 가지고 오면 그만큼 운송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그러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다 소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 푸드 하듯이 이런 상품들로 인근에서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매장이 뭐 미국 전역에 있지만 다 그 매장은 인근에서 소싱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정말 진정한 의미의 그런 이제 사회적 그런 그 성격을 CSR을 하는, 그리고 환경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의 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핀란드 이런 데서도 뭐 이제 재생 그런 그 옛날 썼던 거를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옷을 여기서 사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라벨이 있는데 그 라벨에 나는 동독 군인의 군복이었습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군복을 이용해서 이제 옷을 만드는 거니까요. 나는 낙하산이었습니다. 뭐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그 기존 그 제품을 이용을 하긴 하지만 이제 어떤 디자인을 더 집어넣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사이클링이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영국의 이 마버라는 회사는요, 한 120년 된 회사인데, 여기는 우리가 어떤 옷을 사도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걸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드라이 클리닝도 하고. 근데 그때 엄청난 세제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제가 필요 없도록 이제 옷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 세탁을 안 해도 그야말로 이제 왁스만 간단히 바르면 이게 때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소재를 개발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세제 회사가 이제 문제가 막 생길 정도로 이제 될 텐데, 뭐 그만큼 이 제품이 많이 팔린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 자체 만들 때 뭐 생산하고 뭐 할 때 이제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만드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제 계속 쓰면서 유지 보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반환경적인 그런 활동들이 들어가면 결국은 이제 지구를 망치게 되니까 그런 것까지 배려해서 이제 그런 패션의 소재를 이제 만드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쪽으로 좀 넘어가면은요. 아까 뭐 저기 오토바이 얘기 이제 장관님께서 하셨는데, 그 지금 이미 맥도날드는 이 다 전기 자동차로, 전기 오토바이로 바뀐 거 아세요? 제가 저기 집이 목동인데 인근에 있는 그 맥도날드에서 한 건데, 지금 이거 굉장히 잘한 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우체국에 해당되는 이제 그 기관이 일본은 우정성이잖아요. 우정성이 엄청난 그 파워 있고 돈도 이렇게 많은 그런 거대 집단인데, 거기도 지금 전기 자동차로 다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봤더니 우리나라 우체국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그 전기 이런 오토바이나 자동차는 어떤 용도로 지금 가장 좋으냐면, 짧게 움직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속도로 타고 뭐 2시간 가고 그러면 이제 충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속으로 가면서 여기저기를 다닐 때 이런 전기 오토바이나 전기 자동차가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이 뭐냐면, 우리가 뭐 택배나 이런 우체국 이런 데서 쓰는 자동차를 바꾸면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현대자동차 부회장님을 한번 만나게 될 일이 있어가지고 왜 이게 안 되냐라고 했더니, 자기들도 정부에다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우체국이 돈이 없대요. 투자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하려면 이게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국가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거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B2B 기업한테서 이런 것이 해야지 충전도 잘 되고 이게 보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야 이게 B2C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처음에 B2C,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기술 개발이 막 돼야 되고 이제 충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맥도날드가 이제 시작했지만, 그리고 외국에 이제 그런 그들이 이제 막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체국도 이런 걸 도입해야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택배회사는 뭐 물론이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전기 비행기라는 거 있다는 거 아세요? 전기 비행기. 전기 비행기도 있어요. 지금 현재 시속 한 80km로 지금 다니는 것까지 개발이 돼 있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그 사막들 있잖아요. 모하비 그런 사막. 그런 데서 지금 이미 다 테스트를 이제 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그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런 그 항공기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엔지니어가 있는데, 사실 이분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천재예요, 천재. 여러분 뭐 우주선 뭐 돈 내고 앞으로 이제 우주여행 간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그 비행기를 만들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그치지 않고 전기 비행기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상업화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ST. 예를 들면 이런 게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에 환경을 도입한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있어야 정말로 이게 창조 경제를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눈에 잘 안 보이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 기차가 요즘 친환경으로 막 가고 있잖아요. 근데 기차는 사실 뭐 한 100년 전에, 한 150년 전에 기차 막 생겨가지고 이제 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 자동차하고 비행기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뒷전에 물러났다가 이제 고속화되고 전기 철도 생기면서 하는데, 이제 미국도 지금 이렇게 좀 뒤늦게나마 이렇게 막 하고 있고,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 옆에 있는
중국에서 지금 전기철도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돼 있고 지금 이렇게 막 내륙으로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포춘지 그 랭킹을 한번 봤는데요. 그 포춘지는 다 매출 기준으로 랭킹을 매기는 데거든요. 근데 그 중에 133위하고 137위가 중국의 철도 회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철도라는 것은 철도 부설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 회사죠. 철도를 부설하는 건설 회사. 근데 그만큼 일이 많기 때문에 매출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전 세계.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바로 옆에서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철도 르네상스인 것 같습니다. 철도 르네상스. 앞으로 더욱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갔는데 앞에 그 워렌 버핏이 지금 철도 이 회사를 완전 100%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벌링턴 노던 산타페라는 이런 회사를 이제 전격적으로 몇 년 전에 인수를 했는데 이 서부 쪽에 네트워크, 철도 네트워크 갖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왜 근데 이쪽 대서양 쪽 철도 회사를 안 사고 이쪽 아시아 쪽을 샀겠습니까? 앞으로 미국은 아시아하고 훨씬 더 배로 무역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바다까지만 오면 이제 그 다음은 우리 철도가 이제 운송해 주겠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 보면 아시아 시대가 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시큐리티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여러분 뭐 프랑스 철학자 중에 그 볼테르라고 이렇게 아시죠? 볼테르가 살았을 때 그 리스본에 이 지진이 생기고 쓰나미가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거든요. 뭐 일본에서 작년에 했듯이. 근데 그 사건을 보고 볼테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수도죠, 리스본. 리스본 사람들은 지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리스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냥 뭐 맨 땅에 살고 있으면 지진 나도 이렇게 사람이 안 죽는데 우리가 건물 안에 그것도 내진 설계가 잘 안 된 그런 그 건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어도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지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허술한 건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밀집된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상당히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200 뭐 몇 년 전에 250년 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자연재해는 사실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도시에 집적화된 그런 데서 살고 있고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참사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해변가에서 뭐 쓰나미 나고 많이 죽냐면 우리가 해변가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해변이 있어야 이게 무역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니까. 뭐 백두산 저 위에 있으면 물론 이제 그건 화산이 터지면 또 달라지지만 이제 죽을 가능성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인재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볼테르 말을 보면 처절히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뭐 전쟁 얘기 이제 막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걸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한마디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득 불평등이 심화가 되면은요. 그것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좀 임계치를 넘었으면 그게 이제 사회에 이제 불안이 생겨요. 예를 들어보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이제 여기 계신 분하고 이제 뭐 소득이 이제 뭐 그러니까 100이다. 100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한 70%는 쓰고 뭐 30%는 이제 저축을 이제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저는 이제 소득이 이제 30밖에 안 됐고요. 이 70이 다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170의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이 소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30밖에 안 되니까 다 쓰겠죠. 근데 100에서 이제 170으로 넣으셨잖아요. 근데 그만큼 비례해서 안 쓰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 소비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면요. 사회 소비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소비가 줄면 물건이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뭐 20대 80 얘기하는데 뭐 세상에 불평등은 어느 정도 있게 마련인데 이게 너무 심화가 되면 그러면 이제 불황이 오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그런 경제 통계 이런 걸 보면요. 소득 불평등 우리나라 그동안 굉장히 심해졌고요. 미국은 물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가 이제 지난 뭐 한 100년간 조사를 했는데 이 세계 대공황 있잖아요. 1929년 그리고 2008년에 대공황이 왔잖아요, 지금. 근데 그 전에 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니까 이게 피크에 도달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비가 줄어들면서 공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 불평등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지만 지나치게 가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 논문 쓰신 분이요. 노벨 경제학상은 아닌데 노벨 경제학상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받고 그 아래 이제 존 클라크 베이츠 상이라고 있어요. 그 상은 나이 40 전에 가장 탁월한 경제학자한테 주는 상인데 그 상을 받은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논문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소득 불평등의 그 정도에 대해서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고요. 그리고 소득 불평등이 너무 이제 악화가 되면 불황이 올 뿐만 아니라 불황이 또 너무 지속이 되면 전쟁이 나요. 왜 정부가 전쟁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옛날 나치도 그랬고 다 이게. 그래서 이런 그 소득 불평등의 심화, 불황 심화, 전쟁 이런 그 시퀀스가 있다라는 거. 그런 거 물론 이게 100% 간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정부나 하여튼 뭐 세계 각국 그런 정치가들이 좀 잘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제분종 이론가 중에 그 존 바스케즈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전쟁의 수수께끼라는 책에서요. 이 인류 역사 뭐 한 5천 년을 조사를 쫙 했어요. 그래서 왜 이 큰 전쟁이 일어나는가를 봤더니 이 조그만 일에서 시작이 됐대요. 영토 분쟁이. 이제 근데 그게 자꾸 이제 개입하고 그러면서 화도 나고 막 보복하고 그러다가 이제 큰 전쟁으로 이제 비화 발전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 뭐 나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섬들 뭐 저거 이제 물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독도를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 부르잖아요. 죽도. 대나무도 없는데 왜 다케시마라 불렀나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이건 좀 난센스 퀴즈인데 이건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왜 다케시마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을 것 같습니까? 왜 다케시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표현이 있는데 이거 한번 거꾸로 읽어보시겠어요? 맛있겠다. 음식 맛있으면 우리 먹어야 되잖아요. 물론 독도 밑에 이제 지하전이 많으니까 더 맛있기도 하겠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맛있겠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죽도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이제 이건 지나가고요. 자, 총기 난사 뭐 미국에서 막 생겼잖아요. 그래서 총기 난사 이 사건이 막 생기면서 굉장히 대박이 난 그런 업체가 있는데 우리 백팩 있잖아요. 백팩을 이렇게 착 앞으로 하면 이게 방탄 그 조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 회사 사이트에 제가 들어갔어요. 불릿팩이라고 있어요. 불릿을 이제 막는다는 이제 의미인데, 그래서 이것의 가격이 하여튼 거의 $50, 그렇죠? 5만 원이죠. 그렇게 됐는데도 하여튼 불티나게 팔리고 이제 그랬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되질 않기를 물론 당연히 원하는데 세상이 바뀌면 이런 회사들이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총기 난사 방어용 불릿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소셜 캐피탈 그런 사회적 자본 그런 그 개인의 사람들 간의 어떤 그 신뢰 그런 것도 하여튼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잘 되려면 이런 이제 신뢰 산업 그게 이제 우리가 인증 그러니까 로아스 아까 그 표준 옆에서 로아스 인증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만들어진 이유가 원화물리 보쌈 그것도 이제 로아스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증을 원하는 게 결국 못 믿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증 그런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재난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예측하는 거 그리고 평가하는 거 체험하고 또 방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이제 지금은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업체들은 또 이런 공포를 일부러 또 조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데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연결되는 그 포인트 그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필로그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그 로아스 이런 환경 이런 쪽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이제 평소에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회사가 왜 환경 쪽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회사가 바로 오피스 데포더라고요. 오피스 데포는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제 들어왔는데 원래 미국 회사고 이런 사무용품을 아주 대형 그 파는 그런 킬러 그런 이제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킬러 그런 매장이죠. 근데 오피스 데포는 이제 이 5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why green 왜 우리가 이 환경 경영을 해야 되는지 이제 컨셉 이유 정당성을 이제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료를 뭐 구입하거나 물품을 할 때 이제 친환경 제품을 사서 이제 그걸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 뭐 그리고 매장 운영을 하면 이제 전기도 쓰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쓰레기도 뭐 나오는데 그거를 또 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경영을 이제 유지를 하는 거죠, 평소에. 그리고 이제 환경 그런 제품을 또 팔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텔그린. 제가 보기에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물론 이제 이 안에 구체적으로 더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뭐 일부 번역 조금 적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환경 경영을 이제 회사에서 제대로 정착을 만약에 안 하셨다면 이런 그 5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하고 파워풀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뭐 이건 이제 제가 뭐 마케팅 이런 쪽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마케팅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제가 쾌 돌림으로 6개를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 가정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그 제품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이제 하는데 어떤 그 품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기능적으로나 아주 명쾌한 그런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능만 갖고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이제 그런 분위기, 그쵸? 그리고 이제 감성적인 그런 그쵸? EQ, 뭐 우리 얘기하잖아요. 이모션 쿼션트.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익만 추구하지 말고 어떤 공익적인 그런 포인트,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어필해야 소비자들이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CSR 그런 거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이거는 이제 뭐 이제 필수 불가결한 이제 것이 됐고, 이제 소셜 미디어가 생기면서 이제 아주 빨리빨리 고객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그 채널들을 이용해서 이것도 다 요즘 나온 그런 현상들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 기업이 이런 걸 5개를 잘 해도 소비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러면 그 문제를 빨리 치유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완쾌거든요. 이게 이제 힐링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 안 하고 고객이 잘못해서 했지만 그래도 결국 이제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줘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면 고객이 기분 좋아서 또 오게 되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쾌, 명쾌, 육쾌, 흔쾌, 상쾌, 경쾌, 완쾌 이런 그 6가지를 잘 하면 이게 국가가 되든 뭐 기업이 되든 개인이 되든 이게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좀 최신 그런 현상을 반영한 그런 이제 6가지 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어떤 생명회사, 어떤 회사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한번 전화를 받아가지고요. 그 회사 이제 전무하고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뭐를 하냐면요.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면 CSR이라고 그러잖아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원래 이제 언론인 출신이세요.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 이제 전무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매경 이코노미에 거기 이제 CSR 이런 거 기고를 한번 했는데 그분이 옛날에 이제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셔갖고 이제 뭐 이렇게 연락이 왔었더라고요. 근데 그 뭐냐면 그 회사는 CSR이 아니라 ISR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업 차원에서는 CSR이잖아요, corporate. 근데 이건 I는 individual. 내 개인이 뭐 열심히 살고 일하고 뭐 돈 벌고 하지만 내가 사회에 내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앙케이트 조사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해보면 나는 이거는 됐고 저거는 안 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능 기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사회적인 활동하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다 조직 차원에서 하는데 그걸 개인으로 이걸 이제 진화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뭐 이제 은퇴자용도 있고 뭐 또 어떤 직장인도 있고 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고 이제 그 카테고리별로 이제 그 써야 될 내용들이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면 10년 전에 로아스 그런 거 막 떠들 때에 비해서 정말로 많이 발전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